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어질고 지혜로워 백성들과 신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답니다. 매일매일을 신하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니 그 결과로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답니다. 여느 때처럼 임금님은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으아! 드르릉 쿨쿨 드르릉 쿨쿨. 그리고 아침이 밝았지요. 전하, 일어날 시간이 옵니다. 밖에 세숫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눈을 번쩍 뜨고 세수를 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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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생긴 눈곱도 띄고 코도 눈도 씻고 귀까지 깨끗하게 닦으려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거울을 본 임금님은 놀라서 으아! 소리를 질렀어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내시는 전하, 무슨 일이 옵니까? 소리치며 들어왔어요. 임금님은 당장 다른 거울을 가지고 오너라. 내 귀가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물었더니 내시가 대답했어요. 그것이 전하의 귀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거울을 준비하겠습니다. 거울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쭉 솜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신하들과 하는 조정회의도 임금님은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문불출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임금님은 귀를 가리기 위해 솜씨 좋은 모자장수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자장수는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불려와서 임금님을 만난다는 것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을 만나게 된 모자장수는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임금님은 모자장수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며 어길 시에는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하며 자신의 길쭉한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라 명령했어요. 모자장수는 임금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네, 알겠사옵니다. 전하, 맡겨만 주시지요. 차질 없이 만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모자장수는 당나귀 귀를 닮은 임금님이 쓸 모자를 밤낮 없이 만들어서 다시 궁으로 갔습니다. 모자를 본 임금님은 아주 마음에 든다. 이제 신하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군.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뿐이니 소문이 저잣거리에 퍼진다면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라며 임금님은 또 말을 했어요. 모자장수는 네, 물론입니다, 전하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모자장수는 한동안은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혹시라도 비슷한 소문이 날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게 점점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참다 지친 모자장수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인근 대나무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고래고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 바람을 타고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자장수는 그제서야 아이고 시원하다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대나무 숲에 찾아가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한 뒤에 마음껏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잣거리에는 마을 뒷산 대나무 숲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라는 소문이 나더니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건 대나무 숲에 가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메아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하들에게 여봐라! 모자장수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이상한 대나무 숲도 모두 밀어버려라! 하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모자장수는 달아나 버렸고 대나무밭도 배연에 비어 있었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은 다시 한번 그 땅에 산수유 나무로 바꿔 심으라고 했지만 산수유 나무도 꽃을 피우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들려온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이 소라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차도를 삶은 노인. 옛날에 공기 맑은 시골 마을에 평생 우정을 쌓아온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두 노인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고 먹을 게 생기면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며 앞뒷집에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앞집 노인이 뒷집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허, 세월 참 빠르네 친구.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이제 슬슬 저승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나 봐. 그러게 말일세. 젊은 시절이 이렇게 짧을 줄 그 누가 알았겠나?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좋은 일이라도 많이 해둘걸.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극락에 가기 위한 정성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정성? 옛말에 차도를 삶아 물렁물렁해지면 극락에 간다고 하질 않았나? 우리 차도를 한번 삶아 보세나. 그거 좋겠군. 이렇게 하여 앞뒷집 두 노인은 각각 차돌 하나씩을 구해 몇 날 며칠을 삶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돌은 물렁물렁해지지 않았어요. 욕심장이었던 뒷집 노인은 혼자 땔감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 물렁해진다는 거야? 에이! 화를 내며 아랫집 노인 차돌 아궁이에는 땔감을 조금 넣고 자기 아궁이에는 땔감을 가득 넣었습니다.
자신의 차돌이 빨리 물렁해지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였죠. 반대로 앞집 노인은 땔감을 넣으면서 항상 이렇게 빌었답니다. 뒷집의 차돌이 더 빨리 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앞집 노인이 차돌을 푹 찔러 보았는데 글쎄 돌이 물렁해졌지 뭐예요. 이보게 차돌이 드디어 물렁해졌네. 우리 극락에 갈 수도 있겠어. 욕심쟁이 뒷집 노인은 뭐 정말 내 것도 확인해보지. 그러나 욕심쟁이 뒷집 노인의 차돌은 물렁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았던 두 노인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영혼이 되어 길을 걷게 되었어요. 앞집 노인은 우리 둘 다 극락에 갈 수 있게 되었네. 내 평생 친구와 극락에 가게 되어 기쁜 이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욕심쟁이 뒷집 노인은 괜히 찔려서 헛기침만 연거푸 해댔어요. 어느새 그렇게 걷다 보니 길끝에 다다랐고 삿갓을 쓴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스님은 착한 앞집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있는 노인은 지금 극락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노인은 여기서 나와 교대하여 서 있어야 해요. 그러자 앞집 노인은 놀라 말했어요. 예? 그럴 리가요? 이 친구는 항상 저의 차돌이 무르기를 기도해 주었는걸요. 그러자 스님이 쓰고 있던 삿갓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는 겉으로만 그런 척을 한 것이지 당신의 차돌이 있는 아궁이의 땔감을 적게 넣고 자신의 차돌 아궁이에는 항상 땔감을 많이 넣으며 자신의 차돌이 빨리 무르길 바랬소. 나도 한때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고 속으로는 못된 마음을 먹어 이렇게 되었지 하며 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뒷집 노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삿갓을 쓰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음에 오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오면 되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쟁이 뒷집 노인은 삿갓을 쓰고 길에 머물게 되었고 착한 앞집 노인은 극락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집 노인은 극락에 가서도 욕심쟁이 뒷집 노인이 빨리 일을 마치고 극락에 오길 기원했어요. 또한 욕심쟁이 뒷집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삿갓을 쓰고 길에 머물다 일을 마치고는 극락에서 다시 만나 사이좋게 우정을 다지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돌쇠가 살았어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싸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게으름뱅이 남편 돌쇠에게 점심을 차려주며 오늘도 그렇게 낮잠만 잘 거예요? 일도 많은데 당신이 좀 도와줘요. 하자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바로 누워버렸어요. 밥 먹고 그렇게 누우면 나중에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집안일을 안 해놓으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요? 일하러 가는 아내가 말했지만 게으름뱅이 돌쇠는 무시하고 또 낮잠을 잤어요.
한참 만에 잠에서 깬 돌쇠는 아이, 마누라가 오면 잔소리를 퍼부을 텐데. 그래, 귀찮은 마누라랑 매일 싸우느니 이참에 집을 나가야겠다. 게으름뱅이 돌쇠는 집 안에 있는 금목걸이를 훔쳐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큰 나무 밑에 누워서 풀 뜯는 소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넌 참 좋겠다. 일도 안 하고 실컷 먹기만 하고. 아휴, 이젠 걷는 것도 귀찮네. 배도 고프고 어디 집이 있으면 좀 쉬어야겠다. 멀리 개울가에 오두막 한 채가 있는 걸 본 게으름뱅이 돌쇠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무로 무언가를 열심히 깎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돌쇠는 주인 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잠시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무엇인지요? 백발 노인은 보면 모르나? 소머리 탈이지. 힘들게 그런 건 깎아서 뭐에 쓰시게요? 에이, 이건 보통 탈이 아니야. 소원을 들어주는 소머리 탈이지. 그럼 그 탈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금목걸이 한 개는 줘야 돼. 백발노인 말에 게으름뱅이 돌쇠는 훔쳐온 금목걸이를 주고 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냉큼 탈을 뒤집어 썼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나, 탈을 쓴 게으름뱅이 돌쇠가 소로 변한 겁니다. 돌쇠는 탈을 벗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벗겨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저는 소가 아니에요! 아랫마을에 사는 돌쇠라고요! 게으름뱅이 돌쇠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소로 변한 입에서는 음메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백발노인은 옳거니 하면서 소로 변한 게으름뱅이 돌쇠의 고삐를 틀어쥐고 말했어요. 이놈아, 태어나서 게으름만 피우더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백발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농부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소는 꾀를 자주 부리니 그때마다 채찍으로 때리면 일을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여선 안 됩니다. 무밭 근처에도 가선 안 됩니다.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그때부터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게으름을 피우다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리야! 빨리빨리 걷지 못하겠느냐? 무슨 소가 이리도 굼뜨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농부의 푸념에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돌쇠는 자신은 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음메 처량한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돌쇠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백발노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돌쇠는 사는 걸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무밭에서 농부 몰래 물을 뽑아 우걱우걱 씹어 삼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게으름뱅이 돌쇠 머리에서 소머리 탈이 벗겨지면서 다시 사람이 됐지 뭐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농부는 보이지 않았고 백발노인도 그 노인의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시 사람이 되다니. 집사람은 잘 지내고 있나? 돌아가면 엄청나게 화를 내겠지? 게으름뱅이 돌쇠는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어요. 일 안 한다고 원망한 게 섭섭했던 건가요?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죠? 여보, 미안하오. 게으름뱅이 돌쇠는 그동안의 철없던 삶을 반성하며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게으름뱅이 돌쇠가 변했다며 반기고 기뻐했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한 마을에 부자이며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했지만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습니다. 둘은 형제인데 어쩌면 성격이 그렇게 다를까요?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 흥부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이 일 저 일 마구 시키며 마치 머슴처럼 부리더니 결국 쫓아내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흥분의 가족들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겨우 구해 살게 됐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흥부는 늘 가난했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형 놀부의 외면으로 병든 아내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가 집에 돌아오니 처마 및 제비 둥지에서 삑삑 삑삑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 일인지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둥지를 감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흥부는 얼른 작대기로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놀란 제비 새끼 한 마리가 구렁이를 피하려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흥부는 정성스레 동염해 주었지요. 흥부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다리가 나은 제비는 겨울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흥분의 집을 다시 찾아와 마당 위를 맴돌다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하하하, 제비가 보답을 하나?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 3일이 지나자 싹이 나더니 4, 5일 만에 잎과 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세 하얀 밭꽃이 피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속을 파내 죽을 만들면 맛있다던데. 흥분의 식구들은 다 함께 첫 번째 박을 탔습니다. 그러자 박이 반쪽으로 쫙 갈라지며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박에서도 쌀과 비단이 쏟아져 나와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세민한 놀부. 뭐?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를 꺼내어 다리를 부러뜨린 후 대충 감아주었습니다. 제비야, 내가 네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은혜를 갚고 싶거든 박씨를 물어오렴. 이듬해 봄이 되자 놀분의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놀부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박씨를 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놀부와 놀부 아내는 함께 박을 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박에선 똥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놀부 죽는다.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엔 도깨비가 우르르르 쏟아져 나와 놀부와 아내를 흠씬 두들겨 패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놈이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놈이렸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놀부를 혼내준 도깨비들은 집안의 값비싼 재물을 몽땅 빼앗아 사라졌어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펑펑 우는 놀부에게 형님, 괜찮아요. 제 것을 나누면 되지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 가난뱅이가 낸 놀부에게 돈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놀부는 눈물을 흘리며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뒤로 두 형제는 화목하게 서로 다독이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한 마을에 호랍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개울가를 지나다가 홀로 밭에 떨어져 있는 우렁이를 발견했어요. 우렁이는 논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우렁이는 논이 아닌 밭에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말라 죽을 것을 걱정한 호랍이 농부는 우렁이를 집에 데려가 물 항아리에 우선 넣어 주었지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우렁이는 항아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랍이 농부는 밭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 글쎄 하얀 쌀밥과 잘 구워진 생선 등 누군가가 맛나게 차려놓은 밥상이 있는 거였어요. 호랍이 농부는 아니, 누가 차려놨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농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잘 차려놓은 밥상이 호랍이 농부를 반겨주는 것이었어요. 호랍이 농부는 도대체 누가 점심을 차려놓았는지 맛있게 밥을 먹기는 했지만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호랍이 농부는 다음 날 농사일을 가는 대신 집안에 몰래 숨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상을 차려놓는 것은 다름 아닌 우렁이였어요. 호랍이 농부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물 항아리에 있던 우렁이가 젊은 각시로 변하더니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밥상을 다 차리고 난 뒤 다시 우렁이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호랍이 농부는 우렁이 각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와 같이 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렁이 각시는 일주일만 지나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우렁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우렁이 각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호랍이 농부는 우렁이 각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정신이 빠져 우렁이 각시 곁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우렁이 각시는 호랍이 농부에게
제가 보고 싶을 때 꺼내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제발 농사일을 하러 가시지요. 라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내놓았습니다. 호라비 농부는 그제서야 그래, 이제 각시를 보고 싶으면 이 그림을 보면 되겠네. 라며 다시 농사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렁이 각시 초상화를 들고 일을 하기 위해 밭으로 떠난 호라비 농부는 심한 돌풍을 만나 각시의 초상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초상화는 훨훨 날아 마을 행차를 하는 이웃마을 심술쟁이 원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렁이 각시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심술쟁이 원님은 마음에 든다 라며 우렁이 각시를 찾아 마을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라비 농부가 막아서며 절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원님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호라비 농부에게 3일 안에 강위에 정자를 지어 1,000명에게 비빔밥을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하며 만약 못할 시에는 우렁이 각시를 빼앗아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시름에 빠져 돌아온 호라비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용왕님의 딸이에요. 오늘 보름달이 뜰 때 용궁문이 열리니 가서 요술북을 달라고 하세요. 우렁이 각시 말대로 용궁에 가서 북을 얻어갖고 돌아온 호라비 농부에게 우렁이 각시는 다시 말하길 이 북을 딱 3번만 치시면 내기에 이길 겁니다. 더 이상 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호라비 농부는 우렁이 각시가 말한 대로 심술쟁이 우원님을 찾아가 요술북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강위에 정자가 지어지고 비빔밥이 만들어져 1,000명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라비 농부는 신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요술북을 한 번 더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위의 정자와 1,000명의 사람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렁이 각시는 심술쟁이 원님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호라비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술쟁이 원님을 이길 힘은 없었지만 각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내기를 제안했어요. 그리고는 우렁이 각시가 알려주고 당부하는 대로 내기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술래잡기에서도 이기고 제기차기, 말타기에서도 무슨 내기를 하던 내기를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심술쟁이 원님은 내기마다 지기만 하는 자신을 보며 풀이 죽어 더는 우렁이 각시를 넘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호라비 농부는 개선장군처럼 우렁이 각시를 다시 찾아왔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